지난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중에 우리는 실제로 이 다르파라고 하는 그 미 국방연구원에서의 2016년 자, 이 무인 드론 실제 이 테스트 시뮬레이션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드론 부대가 실제로 실전에 투입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사실 이것도 영상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이제 영상 보여주면 많이 잡아먹어서 말로만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찍은 영상이 아니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에 지식 스토리를 치시면 이게 나옵니다. 요즘에요. 제가 지금 인류 최강의 무기 중에 하나, 비대칭 전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자, 이 항공모함을 이 드론 한 대 가격은 100만 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몇백억씩 하는데 이 100만 원짜리 드론 부대로 이 항공 전단도 즉 항공모함도 격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대를 미국이 지금 이 드론을 90여 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부대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MQ-9이라는 비행기인데 이 드론 부대가 지금 있어요. 특수부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제는 왜냐하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니까 항공모함도 맥을 못 춘다. 자, 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욜로 기술, You Only Look Once라는 그 약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을 냈는데 욜로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글로 욜로라고 쓰신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예. 골로 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 뭐 하나하나 이 단어는 모르셔도 적어도 이게 you only look once. once가 뭐냐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이걸 보셨는데 you only look once. 너 한 번만 봐도 너는 딱 한 번만 봐도 이게 뭔지 알아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자, 이거는 사물, 소위 이제 object을 detection, 인식, perception 하는 기술인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영상 보셨잖아요. 자, 우리 수많은 도로에 있는 차들 중에서 제가 표적하는 차를 정확하게 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걸 구분한다라는 건 AI가 지금 이 차의 색깔이나 뭐 모양이나 크기나 번호판을 인식해서 제가 표적하는 차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탄 차를 정확하게 한 번에 격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격추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군부 실세 2위인데 싸그리 옆에 장군들 모아서 어떻게든 보복 공격을 했겠죠. 자, 근데 찍소리도 못하게 물론 이제 이란 측면에서는 좀 끔찍한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찍소리도 못하게 지금 피습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령관이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공격할 만한 지금 원동력을 잃게 되죠. 이만큼 정밀한 게 무섭습니다. 야구에도 보면요. 야구 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게 구속이 빠른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구속이 느리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제구력이 좋으면 그런 사람들이 야구를 또 잘하죠. 오래 하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Fast RCNN 기술. 자,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Fast RCNN은. 그래서 대표적인 오브젝트를 디텍션하는 객체를 검출하는 기술이다. 뭐 최신 동향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Fast RCNN은 뭐 한 5년쯤 된 기술입니다. 뭐 하지만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내용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시간이 남으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수업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져서 오늘 토론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토론은 다음 주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거. 자, 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이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일사불란하게 모둠을 원하시는 친구들끼리 모둠을 착착착착 만들어서 그거 하면 됩니다. 자, 이거 토론이라는 거는 뭐 사전 지식 많다고 해서 말빨 세다고 해서 토론 점수가 무조건 높은 건 아니에요. 토론은 논리 정연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표자가 발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조언은 이런 거를
뭐 논의했고 우린 이런 결론을 얻었다. 왜 그런지를 길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좋아요, 나빠요, 미국 나빠요, 이란 나빠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런지. 네. 문제는 제가 지금 공개 안 하고 딱 다음 시간에 토론 주제는 그때 공개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다뤄볼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가, 자, 다시 정리하자면, 자, 이 항공모함도 맥을 못 추리는 이 드론 부대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가성비 좋죠. 이 100만 원짜리 한 대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얘네들 뭐 100대가 있어 봐야 전투기 한 대 값도 안 나오는, 요 사람도 안 타고 무인이니까. 자, 정말 가성비 좋은데 얘네가 항공모함을 격추시킬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게 가능하냐? 첫 번째는 욜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욜로 기술이고, 즉 소위 객체를 정확하게 탐지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 영상 보셨잖아요. 자, 해변가에서 글라이드 색깔이 다 다르더라도 글라이드를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자, 그럼 글라이드라는 의미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기술을 배워볼 텐데, 정밀 타격이라는 건 말이죠. 자, 지금 돌이켜보면, 다시 우리가 지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자,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요 미국 드론, 얘가 지금 부대로 만들었다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얘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S 대원도 피살하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성과가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피습할 때 얘를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드론이 아니라 조금 작은 비행기 같은 겁니다. 무인 비행기인데 지금 얘가 말이죠. 지금 정밀 타격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종을 바로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100m, 200m 떨어진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드론이 아니라고요. 이 공격용 드론은요. 지금 자그마치, 자, 5,926km 밖에서 조종이 가능합니다. 5,900km면요.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미국에서, 미국 펜타곤 국방성에서 북한까지도 얘를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밀 타격을 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요즘에 러시아에 쓰고 있는 그 이란제 미국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아예 자폭 드론이잖아요. 여기 안에 40kg 정도의 폭탄을 화약을 싣고 가서 그냥 부딪혀 버리는 거죠. 자, 그런 게 가능하려면 소위 이제 정밀 타격이 가능하려면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정밀 타격이 가능하려면 사물을 정확하게 표적물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자, 장거리를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표물이 가만히 있나요?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항공모함도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항공모함을 쫓아가서 포격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시계탑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필요한 기술이 뭐냐? 바로, 자, 정밀 타격을 위해서는 그 공간까지 가는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 즉 경로도 미리 계산을 해야 되고요. 자, 태평양을 건너가서 제가 원하는 그 위치에, 자, 심지어 표적물도 이동하고 있는데 그 표적물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그 경로를 쫓아가서 계산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2020년에 우리 1월에 있었던 그 솔레이마니 그 사령관이 차를 타고 있었어요. 찝차를. 이 사람은 이 군부실세 2인자니까 방탄유리랑 방탄 타이어까지 다 장착한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근처까지 가서 한 번에 일발일격. 이게 지금 중요한데, 자, 그러면 모든 경로를 다 기억하는 소위 이제 인간의 기억처럼 모방을 해서 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말씀을 드릴 거냐? 자,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거,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하고 말이죠. 기계하고 이 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간의 기억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인간은 기억을, 자, 인간은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자, 요거 중요합니다. 저 기말고사 때. 자, 인간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과정을, 기억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부호화라는 말을 써요. 자, 이거 부호화라는 게 뭐냐?
자, 이거 컴퓨터 용어는 인코딩이라고 그래, 인코딩. 자,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부호 형태로 기록을 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한다. 시험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책이나 지금 PPT를 보면서 그걸 공부를 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암기를 할 겁니다. 머릿속에.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시면 또는 뭐 글씨를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머릿속으로 집어넣냐? 글씨 형태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그림 형태로 넣진 않잖아요. 정밀타격 뭐 이런 용어를 머릿속에 글씨로 넣는단 말이에요. 자, 이 정보를 심적 표상은 뭐냐면 우리가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데 그 형태가 사진이던가 글씨 형태로 보통 들어온다. 자, 여러분들 친구의 얼굴은 글씨 형태로 들어오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 얼굴을 쟤는 못생겼어 라고 글자로 바꿔서 머릿속에 집어넣지는 않아요. 저 친구의 특성이나 얼굴 특징을 머릿속에 집어넣겠죠. 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글자 형태나 학습을 위해서는 대부분 글자 형태로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어쨌든 집어넣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글자 형태나 그림 형태로 부호로 막 바꿉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뇌에는 측두엽이라고 그래서 옆에 뇌가 있어요. 그 안쪽에 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쪽에 저장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 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글자를 공부한다. 글자 형태로 바꿔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 자, 기억 과정은 이게 기억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면 여기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장까지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장까지는 기록해서 내가 이걸 저장을 했는데 무슨 수로 확인할 거야? 머릿속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하는 방법은 꺼내야 됩니다. 자, 꺼낼 때 이것을 우리가 검색이라고 해요. 또는 다른 말로 뭐 디코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검색이라고 합니다. 즉 저장되어 있는 우리가 이 단어나 그림을 꺼내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어제 제가 뭐 불꽃 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불꽃을 봤어요. 머릿속에 이때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시각적 형태로 기록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머릿속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날 이걸 까먹으면 안 되겠죠. 다음날 일어났는데 나 불꽃놀이 갔었지라고 머릿속에 있는 그 영상이나 사진 형태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치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사실 치매 전공자인데 왜 치매냐? 자, 치매는 기록도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저장도 하긴 해요. 머릿속에. 그거를 꺼내는 게 안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치매 전조 증상이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장도 조금 안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결국 인간은 자, 어떤 형태로 기록을 해서 머릿속에 저장해서 이것을 꺼내기까지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억인데, 자, 이 문제는 이 저장을 하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용량에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뭐 하드, 기가, 테라 뭐 이런 식으로 용량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처럼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은 저장 공간 용량이랑 저장이 될 수 있는 시간,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기억을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각 저장이라고 썼는데 감각 기억, 두 번째는 단기 기억, 세 번째는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기억이 유지되는 시간을 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각 기억은 우리가 뭐냐면 제일 짧은 순간의 기억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막 예? 김해 시내를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창밖에 내가 아는 듯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 버스 운행 중에.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여러분들 한번 뒤돌아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인가? 내 친구인가? 내 전 남자친구인가? 쳐다보죠. 맞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 청각, 촉각. 자, 이런 감각적으로 순식간에 우리가 짧게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감각기억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1번, 2번이 있으면 제가 대체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저기 신호등이 어떤 형태로 돼 있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지나가면서 봤던 거를 지금 떠올리는 것 뿐이지 이걸 머릿속에 암기하시는 그런 마니아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백병원으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단기 기억이라는 건 뭐냐? 이 감각 기억이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 단기 기억이 됩니다. short term memory 또는 뭐 이제 기억에서는 working memory를 부르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단기 기억은 뭐냐? 짧은 시간 유지되는 기억이에요. 이걸 뭐 작업 기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짧은 순간의 기억이라는 거는, 자, 시간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40초 이내로 기억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인증번호 같은 거 있죠. 인증번호. 여러분들이 뭐 비밀번호 까먹거나 아니면 뭐 새로 뭐 가입할 때 인증번호 받잖아요. 그 인증번호는 여러분들 하루 지나서까지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 한 40초 정도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인증번호가 100개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는데 7개의 단위가 넘어가면 우리는 단기 기억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편번호나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나 뭐 주민번호도 마찬가지로 다 최소 7자리, 6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단기 기억을 계속 여러분들이 유지 리허설은 뭐냐면 계속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어떻게 되냐? 더 정밀하면 이제 장기 기억이 됩니다. 이 장기 기억이라는 놈은 진짜 이제 오래가는 기억이에요. 자, 이건 무엇이냐?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장기 기억이에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성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비밀번호 까먹으면 비밀번호 힌트로 지정하는 건 대부분 장기 기억입니다. 오랫동안 기억하는 기억들. 내가 나온 고향, 아버지 이름은 무엇인지 이런 거. 이런 거는 거의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요. 단기 기억은 한 40초 만에 없어지는데 장기 기억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나 이런 거를 장기 기억화 시켜야 죽을 때까지 이제 취업 역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 버리면 단기 기억이고 졸아 버리면 감각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기억이 그러면 언제 소실되냐? 자, 언제 소실될 것 같아요? 예. 기억은 가장 처음에 절반 이상 소실됩니다. 자, 이건 보시면 자, 그리고 회상률 많이 떠올리고 리허설을 많이 할수록 예, 결국은 회상률, 기억되는 율이 높아져요. 자, 보시면 처음에 단어를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 단어를 까먹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기 평가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걸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고 단어를 계속 얘기하면 처음 한두 단어만 기억나고 쭉 떨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거예요. 에빙하우스라는 인지심리학자가 망각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그 사람은 처음에 많이 떨어지더라, 사람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걸 계속 이제 리허설은 뭐냐면 계속 여러분들 안 까먹으려고 암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쫙 올라가요, 회상률이. 자, 그래서 뭐 이건 참고삼아 이건 보시고 얘는 예, 중요한 건 이런 기억 과정이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기억 처리 수준의 모델을 보시면 기억 정밀한 이런 식으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처리 수준이 구조적인 부호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음절 단위가 아니라 아예 단어 자체 한 단어. 자, 의사라는 요 단어로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는 예, 금방 까먹어요, 나중에. 근데 이거를 의문적으로 나중에 의하고 사 두 개의 단어로 이음절로 구성이 돼 있고 얘를 계속 이제 머릿속에 저장을 하면 그나마 조금 오래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더 쉽게 빠르게 기억을 정밀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하죠. 상황을 이렇게 막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암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영단어 여러분들 뭐 토익 공부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취업을 위해서. 토익 공부할 때 예를 들면 머릿속에 단어만 뭐 의사 뭐 닥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닥터 뭐 이런 식으로 한 음절씩 이렇게 오럴 스피치를 하면서 하시면 조금 더 머릿속에 남고요. 그 다음에 닥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흰색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 멱살을 잡고 닥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거를 떠올리시면 닥터 훨씬 더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미 처리, 상황까지 처리하면 기억이 더 정밀화되겠죠. 자, 그런데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 컴퓨터는 이렇게 합니다. 전류를 이렇게 정해놔서 자기 코어라고 해요. 자기장, 자석처럼. 그래서 전류가 위로 향하면 오른쪽으로 코어가 돌아요. 이렇게 이 방향이 0을 향하면 아래쪽으로 향하면 왼쪽으로 돌아요. 자석이. 자, 이런 형태로 0과 1의 형태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태초에. 그래서 우리가 이진법은 컴퓨터는 0과 1로 기억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류가 위로 향하면 오른쪽으로, 전류가 아래로 향하면 왼쪽으로. 즉 0과 1에 딱 두 개밖에 없죠. 자, 이런 경우의 수를 이제 외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트릭스, 행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반도체 있죠, 반도체. 이런 거예요, 반도체. 이렇게 생겼잖아요, 확대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눈금이 가 있잖아요, 반도체. 맞죠? 메모리 자세히 보세요. 눈금이 가 있잖아. 그래서 이 반도체 메모리가 이제 램이 있고 롬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밀하게 타격을 하려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고 근래까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했어요. 네트워크. 자, 소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있는데, 예,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친구랑 열심히 카톡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싶은데 갑자기 어느 날 학교에 이 무료 와이파이 공간 조금만 벗어나도 네트워크가 불안정하죠. 그러면 어때요? 이 지금 메타버스 여러분들 막 수시로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제 강의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튕겨 나가는 거잖아요. 네트워크가 안 좋으니까. 맞죠? 네트워크가 좋았으면 여러분 튕겨 안 나간다고요. 여기 다 여기 있는다고. 자, 그럼 문제가 뭐냐? 미사일이나 이런 지금 장거리를 가는데 그 드론에 네트워크 상황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와이파이가 터지겠냐고요? 안 터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첨단 무기는 뭘 하냐? 엣지 컴퓨팅을 합니다. 엣지 컴퓨팅은 뭐냐? 아예 집어넣어 버려요. AI를 디바이스 안에. 디바이스는 뭐냐? 장치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자, 옛날엔 로봇 청소기가 어떻게 했느냐? 네트워크로 했습니다.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에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로봇 청소기는 와이파이가 구비된 집에서만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로봇 청소기 안에다가 AI를 집어넣습니다. 전원만 키면 네, 네트워크가 필요 없어요. 자, 그 집어넣는 걸 우리가 엣지 컴퓨팅이라고, 이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준비해왔어요. 근데 제가 찍은 게 아니라서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제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서. 자, 그렇다면 엣지 컴퓨팅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엣지라는 것은 데이터가 생성되어 수집되는 가장 앞단의 지점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IoT 기기들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근처에 있는 공유기와 같은 라우터를 거쳐서 인터넷 회선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 센터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때 라우터가 엣지라고 할 수 있고요. 본점과 전국 각지의 지점으로 이루어진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각 지점 역시 엣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근처에 있는 작은 데이터 센터가 역시 엣지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엣지 컴퓨팅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종 사용자 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엣지를 거쳐서 본사, 중앙 데이터 센터 혹은 클라우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의 데이터 센터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엣지를 거쳐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활용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결국은 자,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 라우팅을 거치지 않고 네, 가는 게 엣지 컴퓨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여기에 대해서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기술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 자폭 드론 있죠? 얼마 전까지 이란제 자폭 드론을 막 쐈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그 우크라이나의 카이유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자, 희생자도 났죠. 자, 6개월 임산부도 돌아가셨고 그분의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사실 끔찍한 이제 민간인이 피해가 있었는데, 자, 이때 그 민간인을 표적으로 했냐?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란제 드론을 가지고 카이오가 수도잖아요. 수도에 있는 네트워크 시설, 그러니까 인터넷 우리로 치면 KT 본사, SKT 본사를 공격한 겁니다. 한국전력 이런 데를 공격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이 이란제 드론, 이 자폭 드론이 엣지 컴퓨팅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쓴다. 그러면 카이오에 있는 네트워크 시설을 공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끊기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인터넷 사용률이 지금 4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다시 말씀드리면 KT랑 SKT, 한국전력을 공격하고 나니까 거기 네트워크 시설이 다 망가져 가지고 이 소위 이제 좀 그 네트워크 불능 상황에 빠졌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현장에 있는 그 러시아군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 엣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말려 죽이기 작전으로 간다는 거죠. 자, 지금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 네트워크도 못 쓰게 원시나라로 점점 만들겠다. 이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이제 끔찍한 피해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그렇다. 엣지 컴퓨팅이 좀 비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결합하잖아요. 자, 정말 이제 전쟁에서 괴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의 기술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전쟁에서는 자, 이런 하나하나의 기술이 다 복합적으로 융합돼서 실제로 실전에 이제 투입돼서 이게 얼만큼 효율적이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모의 실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뭐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뭐 아까 2016년도 플로리다에서 뭐 저기 뭐예요 회교 사원, 이슬람 사원 만들어 놓고 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전하고 다르거든요. 실제는 실전에 투입을 해봐야 이런 이제 한계점도 발견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쓰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국방 예산이 보면 이 미국이요, 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하고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뭐 저는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 그 웃긴 건 전 질병학자인데 저한테 이제 뭘 많이 물어보냐면 뭐 아니 왜 이렇게 전쟁이 러시아가 이렇게 못 싸우냐? 왜 이렇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한 10만 명에 30만 명 정도거든요, 군대가. 러시아 100만 명이 넘어요. 왜 이러냐? 왜 그러냐면 너무 여러분들이 현대전을 뉴스에서 접했을 때 지금까지 기억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다 누가 싸운 거예요? 얘네가 싸운 거잖아요, 미국이. 여러분들 미국이 싸우는 전투 패턴을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미국은 이 인류상 지금 현재는 별개의 다른 나라예요. 아무도 미국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 2위인 러시아도 미국처럼 싸울 수가 없어요. 미국은 어떻게 싸우냐면 네트워크 전쟁이에요. 얘들은 정말 뭐 아주 정밀하게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싸우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2016년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국방성의 예산이 보면 엄청난데 얘네들이 자 3년간 이런 자율 무기 있죠. 자율 지금 4차 산업 무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무인 드론이나 이런 거 이거의 기술 개발에 돈을 얼마 투자했냐? 20조 원을 포함 투자했어요. 20조 2천억 원을. 지금 환율로 치면 더 올라갔을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들 20조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자 이렇게 왜 했냐? 이렇게 목숨 걸고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중국이랑 러시아 때문이에요. 자 미국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이 국제 정세를 보면. 왜냐하면 자 이 중국이 무서운 놈이에요. 이놈이. 중국은 세계 공장입니다. 공장.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 분야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다뤄왔어요. 이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비대칭을 해왔냐? 자, 지금 G2잖아요. 전 세계를 이끄는 두 개의 나라인데, 자, 미국은 첨단 기술을 담당하고 중국은 그걸 제조하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형태로 이 시스템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나요? 최근에 한 10년, 20년을 보면 중국이 제조 공장이 아니야. 중국이 첨단 기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은요, 3차 산업을 거의 뛰어넘다시피 하고 4차 산업으로 돌입한 나라예요. 지금 AI가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디냐? 미국하고 맞먹을 정도로 중국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제가 또 공부를 했었는데 중국이 특허수 있죠, 특허. AI 관련된 특허 수가 미국이 물론 제일 많고요. 그다음 전 세계 2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특허가 많아요. 특허가 많다는 건 뭐예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무섭게 떠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얘네를 지금 따라잡히면 안 되잖아요. 두려운 거야, 이제. 인구도 많은데.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격차를 또 벌려놨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싸우면 아직은 미국이에요. 예. 얘네들은 네트워크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일단 러시아는 또 뭐냐? 러시아는 첨단은 아닌데 러시아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 세계에서 핵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이라고 대답해. 아닙니다. 미국보다 더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옛날에 냉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에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군비를 확장하는데 그때 소련이 핵무기를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만든 이 러시아가 됐죠. 이제는 민주주의가 됐죠. 구소련 때 만든 핵무기를 파는 거야 이제 러시아가. 왜? 너무 많으니까. 자,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해서 이제 핵무기를 더 만들진 않고 갖고 있는 걸 이제 처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고. 그거 아세요? 핵무기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핵무기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야. 모든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영원한 건 없어요. 핵도 이 핵 우라늄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게 다시 분해해야 돼. 돈 들어가요. 러시아 어떻게 합니까? 구소련에 만들었던 그 전술핵 말고 전략핵들 있죠? 아, 전략핵은 전술핵. 좀 약한 거 팝니다. 어디 팔아요? IS나 중동에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란이 아마 갖고 있을 거야, 핵을.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닌데 비공식적으로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어쨌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 핵을 많이 갖고 있는 러시아. 얘네랑 차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3의 군사 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군사 대신 우리가 영어로 offset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디립다 핵무기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조국이 아주 그냥 위대한 조국이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북한도 막 그러잖아요. 수령 동지께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핵무기가. 핵은 이제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꽤 많아졌어요. 중국도 있죠. 북한도 있죠. 파키스탄 핵 갖고 있어요. 인도 핵 갖고 있죠. 프랑스 핵 갖고 있죠. 영국도 핵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도 있죠. 자, 주요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전력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그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야. 그게 가능했던 건 3차 산업 시대까지 가능했어요. 핵을 하나라도 더 갖고 있는 게 3차 산업 시대에는 가능했어요. 그때는 산업 구조가 네트워크 전쟁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AI 전쟁으로 바뀌면서 아까 보셨던 첨단 무기가 생기고 더 이상 핵무기는 이제 어떤 군사적인 우위를 가진 그런 전력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자,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 정리하자면 아, 좋아요. 뭐 지금도 끔찍하지만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첨단 무기가 지금 사용됐습니다. 뭐 자폭 드론이나 이런 게. 자,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뭐 욜로 기술도 알겠고 엣지 디바이스도 배웠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런 AI 무기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건 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 다 종합하면 알 것 같은데 그러면 AI 무기가 정말 문제가 없냐, 완벽하냐? 이거는 정말 뭐 앞으로 AI 전쟁이 되면 이제 사람이 안 죽어도 되냐? 로봇끼리 싸우냐? 우리 뭐 게임하듯이요? 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무지하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요 수업자를 만들어 봤어요. 자, AI 무기에 대해서 5가지 문제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몇 개는 우리가 오늘은 토론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충분한 토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자, 오늘은 토론을 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AI 무기 문제 5가지 말씀을 드릴 때는 첫 번째 문제.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토론할 주제예요. 자, 뭐라 적혀 있냐면 켄타로스 전쟁이라고 제가 적어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용어예요. 켄타로스가 뭐냐 하면 자, 여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수업 자료 사진 출처는 다 제가 달아놨습니다. 제가 만든 사진이 아니라서. 자, 보시면 반인 반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반은 말이고 반은 사람인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요. 켄타로스가. 근데 왜 켄타로스 전쟁이라 부르냐? 자, 미래 전쟁은 요런 식이 요런 사람과 AI가 결합한 식의 군인이 싸우는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자, 첫 번째 우리가 AI 무기가 아까 앞서 보셨던 지금 AI 무기들 정리해 보면 대부분 무인이란 말이에요. 무인. 무인이 뭐예요? 사람이 안 타잖아요. 사람이 전쟁하지 않고 AI가 직접 포격을 하고 자폭 드론이 날아다니는 시대인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뭐 논란이 되는 건 뭐냐? 직업이에요, 직업. 이 AI 때문에 AI 무기가 이제 확산되면 군인이 직업을 잃을 것인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랑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토론을 해왔습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 AI 무기가 확산되더라도 군인이 직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자, 왜냐?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자, 혹시 영화 중에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 그 탐 크루즈 나왔던 영화인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필모그래피를 바로 찾아볼게요. 그 미래 영화 계속 그 꿈이 반복되면서 그 뭐죠? 인셉션 말고요.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 중에 한 5년, 6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엣지 오브 투머로우 2014년에 개봉.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놈인데 아마 기억나실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엣지 오브 투마로우. 자, 보시면 엣지 오브 투마로우에서 자, 여기 지금 포토 한번 볼게요. 어떻게 싸우냐면 예, 요거 이게 외계인하고 싸우는 거라고. 외계인하고 탐 크루즈가 싸우는데 이게 계속 이 외계인 에얼리언이 이 모체를 파괴하지 않으면 이 에얼리언은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24시간 전으로 되돌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탐 크루즈가 싸우다가 죽었는데 다음날 다시 깨어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때 보시면 요 지금 사람이 조종을 하고 있죠.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AI 무기를 장착한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빨리 뛸 수도 있고요. 힘도 굉장히 세지고 그런 겁니다. 총도 여기 막 결합하고. 아마 엣지 오브 투마로우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그 저기 뭐예요? 그거 뭐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보시면 예. 이거 보세요. 이거라고 이거. 지금 사람이 요 무기를 장착해서 여기 지금 착 누르면 요 미사일도 나오고요. 박격포도 나오고 이게 지금 여기 다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군인이 켄타로스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게. 즉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 AI하고 인간하고 각각 약점이 있는 거야, 약점이. 자, AI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해서 정말 최강의 전투형 콤비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 괴물이 탄생한 건데 어떤 약점이 있냐, 장점이 있냐 보시면 AI는 자, AI의 기술은 사람보다 뛰어난 패턴 인식이에요. 우리 아까 보셨던 지난 시간에 보셨던 욜로 기술이라든지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하는 사물을 인식하는 기술, 사람보다 더 빠르게 어, 표정물을 찾아내고 이런 기술, 이건 AI가 뛰어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것도 있습니다. 뭐냐? 임기응변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제가 정말 따끈따끈한 오늘자 뉴스를 가져와 봤어요. 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오늘자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자 뉴스가 자, 제가 얼마나 이거를 제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합니까? 제가 자, 오늘자 뉴스 보세요. 11월 8일. 자, 이건 뭐냐? 제가 뉴스 읽어드릴게요. 전쟁이랑 비슷한 건데 바둑 AI 지금 중에서 알파고는 이제 한물 갔고 카다고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진짜
알파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둑 엄청 잘 두는 AI예요. AI예요, AI. 근데 아마추어한테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냐? 자, 아마추어가 귀퉁이에 집 짓기 전략. 제가 좀 죄송한데 바둑을 잘 몰라서 도박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자, 여기 바둑을 잘 몰라서 근데 귀퉁이에 엉뚱한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귀퉁이에 집 짓기 전략.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됐나요? 졌어요. 예, AI가 진 거예요, 이렇게. 왜냐? 이런 걸 생각을 못 하니까. 예, AI 입장에서는 AI는 이거를 학습하잖아요. 기보를. 이런 패턴을 학습해 갖고 사람이 둘 때 승리할 수 있는 걸 계산해서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걸 하게 되면 패턴에 없는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임기응변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뒀지. 이게 AI와 AI가 싸웠으면 이렇게 안 뒀을 거라고요. 귀퉁이에. 맞죠? 자, 간단한 트릭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은 임기응변이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전술 전략이. 예를 들면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옆을 허를 찌른다든지 이 손자병법 같은 거죠. 이런 게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인간이 뛰어난 거예요. 즉 작은 전술과 전략만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AI가 공격하는 것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 보시면 자, 인간이 터미네이터랑 싸워서 결국 이기죠. 예, 매번 시리즈마다 결국 주인공이 이겨요. 왜냐? 임기응변이 뛰어나니까. 근데 힘이나 우리 뭐 탄력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 터미네이터가 훨씬 뛰어나요. 걔가 훨씬 더 점프도 많이 하고 뛰는 속도도 훨씬 빠른데 예, 임기응변 인간이 뛰어나서 자, 요거 약점을 보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번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토론을 한번 아주 시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제가 이것도 재밌게 한번 제목을 줘봤는데 그러면 자, 체스를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바둑을 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최강의 바둑 기사가 누구냐? 자, 누굴 것 같습니까? 알파고요? 아닙니다. AI하고 인간하고 두면 당연히 AI가 이기죠. 이건 이미 우리가 알파고랑 2016년에 알파고랑 이 저기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전을 한 걸 갖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I가 결국 이겼죠. 그때도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죠. 그리고 대국 5번에서 AI가 다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전쟁보다는 앞으로 이런 식의 전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건 어떨까요? AI를 잘 다루는 인간하고 AI하고 대결한다. 누가 일 것 같아요? 자, AI를 잘 다루는 인간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AI만 가서 싸우는 것보다 아까 뭐죠? 이 영화 보시면 엣지 오브 투마로우 보시면 탐 크루즈가 처음에는 전투를 되게 못해. 왜냐면 이 사람은 행정장교예요. 원래 영화에서. 나중에 전투 능력을 학습해가지고 실제로는 나중에 에얼리언을 싸워서 에얼리언 모체를 얘가 잡아냅니다. 결국은. 그래야 이제 그 게임이 승리가 돼요. 영화에서는. 자, 그게 가능했던 거는 자, 이 지금 AI 첨단 기술이 처음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발전해서가 아니라 이 지금 사람이 톰 크루즈의 능력이 늘어난 거예요. 그 영화 계속 내내. 왜냐하면 톰 크루즈가 죽고 살아나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에얼리언이 시간을 되돌리는 바람에. 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자, 자,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그 다음 거는 토론으로 다음 시간에 하려고. 다음 주에. 자, 그러면 AI 무기의 두 번째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종합하자면 켄타로우스 전쟁처럼 반인반수 형태로 AI를 이용하는 인간이 이제 앞으로 전투에 나서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첫 시간에 우리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1차, 2차, 3차 산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그거랑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러한 기술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왜냐? 자, 1차, 2차, 3차 산업에 있어서는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나오고 뭐 전기차도 나오고 했겠죠. 3차까지는. 하지만 운전은 인간이 했잖아요. 브레이크도 인간이 밟았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제어권,
소위 컨트롤을 인간이 하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4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차부터는 컨트롤이 인간한테 없습니다. 이제 핸들 조작권도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는 AI가 하는 건데 AI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근데 얘는 좀 다른 거예요. 자율주행하고. 왜? 요런 식이 될 테니까. 자 인간하고 AI가 반반 섞인 식의 전투형 콤비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 공격의 대상의 결정권자가 그렇게 되면 인간이냐 기계냐 이것도 사실은 딜레마예요. 결국 켄타로스 전쟁은 인간을 포함한 제어 시스템인데 이게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하고 다르게 이거는 인간도 어느 정도 지금 임기응변식의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런 식이란 말이에요. 요런 식 지금. 얘가 미사일 막 좀 표적도 맞추고 아주 정밀하게 지금 이 AI가 쏴주는데 요 AI 기술이었어요, 영화에서. 근데 결국은 전술 판단은 인간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런 식이 되어 버리면 자 뭐가 과연 적절한 인간의 판단이냐 되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지금 결정한 쪽이 인간인가 AI인가. 자 제가 전쟁을 결국은 제어 예를 들면 누군가 그 사람을 지금 민간인처럼 생긴 군인이 있어요. 얘를 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느냐, 인간이 결정하느냐, AI가 자동 표적으로 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소위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미래 전쟁에 있어서 소위 이제 결정권자가 완벽한 기계냐, AI냐, 아니면 인간이냐. 자,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